방송이 조금 이제 들립니까? 소리가 나옵니다. 샤넬님 고맙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로 좀 레코딩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8시 한 9분 됐으니까 한 10분을 까먹었네요. 그거 까먹은 거 더 알찬 방송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뭐 지금 또 하다 보면 이게 생방송의 묘미가 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레코딩이 소리에 좀 기계의 문제가 있어서 뭐 다루는 실력이 문제가 있는 건지 어쨌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는 이 법조계에도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17일 날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재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쪽에서 보니까 이재명을 살리자, 이재명을 구하자라고 그러면서 17일 날 모두 모여라.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여라. 이렇게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이 나오는 날 아마 또 이 경찰력도 많이 출동할 것 같고 웬만하면 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 공개된 그런 어떤 출두 현장이니까 좀 그 출두 모습도 보고 또 뭐 유튜버들도 찍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분명히 또 차단을 시켜가지고 거기 미리 들어가가지고 잠복하지 않는 한 사실은 이 중앙지검에 가서 이 또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취재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건 그렇고 내일이 건국절 아닙니까? 제 75주년 건국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광복절로 부르지 않습니다. 건국절로 부릅니다. 건국절 75주년 행사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JK4 정치연구소와 그리고 강신업 유튜브, 강신업 TV 그리고 강신업 카페, 강패밀리, 강사모에서 주최를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소는 홍대 입구 그 9번역, 홍대 전철역 9번역 여기서 나가면 345 카페, 345 카페 이름입니다. 자, 여기로 이제 오시면 누구든지 강신업 TV의 독자고 강신업 TV의 시청자고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바라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은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요. 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회비 때문에 부담돼서 못 오시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그런 회비를 정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내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20분 일찍 오시면 좀 숨도 돌리고 그리고 거기 계신 옆에 분들하고 인사도 좀 나누고 그리고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행사에 처음부터 참여를 할 수 있고요. 행사는 약 12시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후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후 일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쯤 끝나니까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문자도 오고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참 참여하고 싶다. 정말 가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또 외국에 있어서 가지를 못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한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지방에 있는데 꼭 가고 싶다. 나는 세종에 산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가끔 가긴 하지만 이번에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못 오겠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참여를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여는 우리 건국절 행사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는 오후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광화문 집회에도 제가 오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하고 벗어났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 연설은 또 연설대로 제가 가서 참여를 할 것이고요. 내일 건국절 행사는 오전에 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LSJ님, 강선혜님, 또 이태님 모두 들어오셔서 또 스패너로서 활동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댓글을 또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재명이가 17일 날 출두를 하는데요. 백현동 의혹이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백현동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다가 종상향을 해가지고 특혜를 주고 반대급부로 돈을 받아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자동의 가스공사 부지입니다. 이 가스공사 부지를 또 특혜 분양을 해주고 여기에서도 돈을 받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스공사 부지 이거는 말이죠. 지난번 그 대선 때 이미 윤석열 캠프에서 이거를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말이죠. 대장동, 정자동, 그리고 이 두산 그룹 부지 개발권, 그리고 우일의 신도시, 또 변호사비 대납 등등의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장동이 워낙 크고 그 다음에 우일의 신도시 또 백현동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정자동이 묻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자동은 이미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정자동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다.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부패 수사 일부 엄희준 부장검사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인허가 비리 의혹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인허가 비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활용점정을 찍게 될 결정판이 바로 이 정자동의 한국가스공사 부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성남시 정자동 215번지에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2015년에 업무용 땅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업무용 땅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에 갑자기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이때의 시장은 당연히 이재명이죠. 그리고서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400%에서 560%로 올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500여 가구의 아파트하고 160여 실의 오피스텔을 졌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업체는 이를 통해서 자기 자본금의 500배에 가까운 1,46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럼 구조가 똑같다는 것이 일단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땅을 주택용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점. 다음에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똑같죠. 이 백현동도 이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10%로 낮춰준 거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현동에서 약 3,200억 원의 돈을 벌었죠. 업자들이 말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1,500억 정도의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백현동보다는 적지만 여기서도 이 개발업체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지금 중앙지검이 말이죠. 발표한 거에 따르면 성남시 압수수색 등 이미 강제수에 들어간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개발 의혹과 이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특혜개발 의혹, 이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 두 개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일인데 이 식품연구원 안전 부지, 그다음에 가스공사 부지가 옮기면서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옮기면서 생긴 부지, 이 부지를 일단 민간 업체에 넘겼다는 거죠. 민간 업체에 넘기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거죠. 이재리님과 윤정숙님께서 아까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인사를 못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에 넘기고
특혜성 인허가를 해주고 용도 변경을 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아까 400% 원래 용적률이었었는데 이걸 무려 560%로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점이 똑같다는 거죠. 중앙지검 반부패사 일부는 말이죠. 지난달 7일 성남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공문, 시장 방침 자료, 검토 보고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주고받은 민간업자의 제출 자료 일체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저번에 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할 때 백현동 자료만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 정자동과 관련된 자료도 모두가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내부 공문 중요하죠. 시장의 방침 자료, 지침, 그다음에 검토 보고서,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도계공하고 민간 건설업자하고 주고받은 여러 가지 자료들 이것들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이 가스공사 부지 특혜개발 의혹을 배당받은 아까 반부패사 일부 엄희진 부장검사가 곧 이 수사에 착수한다. 지금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말이죠. 도대체가 지금 어디까지가 이게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이재명으로서도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개야만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보는데 이 많은 어떤 사건들의 변호사비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이번에도 17일 날 중앙지검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지검에 나가면 또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가면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벌써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올해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서울중앙지검 2차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1차례 이렇게 검찰에 불려 나갔었죠. 그다음 이번에 4번째로 이제 불려 나오는데요. 이러면 이 막대한 변호사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쌍방울에 김성태가 대줬다. 김성태가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 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해찬이 하는 뭐 광장이라고 하는 여기다가도 또 김성태가 돈을 줬다.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저번에 그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 재판부에서 그 파기환송했던 사건. 그 사건도 2심에서 이왕이가 그 돈을 줘서 이 이재명 쪽에서 2심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는 것을 김성태가 폭로를 했는데요. 이 김성태가 이걸 가지고서 이화영이를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 다음에 또 재판부에 로비를 하고 이랬던 건데 이제 그게 어렵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쌍방울이라든지 뭐 KH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돈 받아다가 변호사비를 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가면 갈수록 수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리고 재판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재명은 거지가 되는 거죠. 이재명은 거지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대장동 저수지에다가 그다음에 이미 백현동 저수지에다가 이미 정자동 저수지에 엄청나게 많은 5만 원짜리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 퍼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김남국이 코인에 여기에도 또 이재명의 돈이 들어가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이 퍼다 쓰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돈 쓰는 것처럼 하겠죠. 자, 이재명이가 이렇게 첩첩산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지금 수사를 받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데 끝없이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정자동입니다. 근데 정자동이 끝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장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뢰 신도시로 갔다가 다시 백현동으로 갔다가 다시 정자동까지 갔는데 이거는 성남시장 있을 때의 일이고요. 경기도지사 할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하나하나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 첩첩산중이다. 결국은 뭐 수사 때문에 죽게 생겼고 재판 때문에 죽게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 또 변호사비 때문에도 죽게 생겼다. 옛날에는 변호사비를 대납시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변호사비를 분명히 대납시켰는데 뭐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가진 돈이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그 나갔을 때 보니까 이재명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돈을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변호사비가 들면 분명히 이제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로가 안 되면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자, 이재명 17일 날 출두합니다. 이재명이 출두하는 17일 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특별 생방송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정진석 실형판사 말이 많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노사모 판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힘에서도 성명서를 내가지고 정말 총력을 다해서 질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유튜버라든지 내지는 방송에서 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힘에서도 이번에는 말이죠. 좀 전투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석 국회의원에게 실형 6개월을 내린 이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도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말이죠. 이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법개혁의 어떤 단초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사가 보니까 문재인과 주진우 그리고 유시민을 팔로우했다는 거죠. 문재인과 주진우, 유시민을 팔로우했다는 것이고 이 상호 팔로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이 이 판사를 팔로우했답니다. 아마 이재명도 이 판사의 성향을 알고서 팔로우를 한 거 아닌가. 하여튼 팔로우한 사람을 보니까 문재인, 유시민, 주진우, 이재명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노사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런 사람을 팔로우하고 그리고 팔로우한 사람이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얘기한 그런 사람이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박 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으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을 헤쳐먹은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먼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찬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이고요. 현진이 할머님께서 스포챗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진이 할머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 박 판사가 말이죠. 이 선고를 앞두고 법조인 등록, 그러니까 법조인 이 대관이라고 있는데요.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 법조인의 학교라든가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삭제했다는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삭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 지금 공격을 대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국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그런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정도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라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맡지 않겠다. 이걸 회피라고 그러는데요. 박 판사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마 정진석 쪽에서도 이 박 판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오히려 기피 신청을 냈을 것 같은데요. 설마 했겠죠. 그러니까 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지금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전 주의 원내대변인은 말이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재판을 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김치라님께서 슈퍼챗 고맙습니다. 더 나은 방송, 더 나은 정치를 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 정 의원이 했던 그 말을 보면 2017년 9월에 쓴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부싸움 했다. 그리고 권영숙 씨가 가출을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혼자 있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판사는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악의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또 거짓이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것도 거의 판사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하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언론에서 특히 지금 조선일보라든지 많은 곳에서 이 박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박 판사가 판결문이 그대로 지금 또 나왔는데요. 이 박 판사의 판결문을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게 있어요. 보통은 판결문에는 씨라든지 또 호칭을 안 붙여요. 여러분 판결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냥 무슨 강신업 그러면 강신업이라고 그러지 강신업 씨라고 안 해요. 강신업 변호사라고도 안 해요. 그냥 강신업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강신업은 홍길동으로부터 이렇게 씁니다. 판결문이기 때문에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박 판사는 권양숙에 대해서 꼭 권양숙 여사라고 호칭을 붙였어요. 권양숙에 대해서 권양숙 여사라고 호칭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양숙 씨도 아니고 권양숙도 아니고 호칭이 판결문에 권양숙 여사야. 이것도 아주 그 이례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아주 이례적이다. 아주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그 노빠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판결문이 아마 이 박 판사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 노사모들 그리고 노빠들이 아마 떼거지로 몰려가서 후원금을 몰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판결문 자체부터가 노무현 대통령을 자기가 좋아한다. 노무현 대통령 편에 들어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판결문을 썼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엉터리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판결을 했고 또 하나 지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통 누가 죽으면요. 사망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박 판사는 노무현을 갖다가 그 사망이라고 안 쓰고 서거라고 썼습니다. 그 판결문에 이제 노무현 사망 이렇게 노무현이 죽었으니까 노무현 사망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서거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양숙에 대해서는 호칭을 여사라고 붙이고 노무현의 사망에 대해서는 사망을 서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뭐 노빠 맞잖아요. 노빠 맞잖아요. 자, 판결문을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노 전 대통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에 비극적인 결심을 한 게 아니다.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들이 부부싸움을 했고 권 여사는 그 부부싸움 끝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날 가출을 했으며 서거하기 전날 그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썼는데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서거라는 말을 쓰잖아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날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권양숙을 갖다가 권 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 여사 또는 권양숙 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만운동, 대한님께서 만만운동에 참여해 주셨죠? 네, 대한님께서 만만운동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다가 참여해 주신 것을 금방 놓쳤습니다만은 슈퍼챗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만만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만만운동은 여러분이 아시는 계좌 신한은행 110-541 110-541 그 다음에 잠깐요. 지금 버퍼링이 나고 있습니까?
네. 네, 신한은행 계좌에 이제 만만운동을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또 여러분께서 슈퍼챗으로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버퍼링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잘 나옵니까? 네,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예, 바야흐르님 반갑습니다. 김명수 교체되면 저 판사 고발하면 됩니다. 예, 버퍼링 안 난다. 좋습니다. 그러잖아도 저 판사를 지금 고발하겠다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벌써 지금 저한테 그 고발할 때 무슨 죄로 고발을 하면 되느냐 등등을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민단체에서 저 판사를 고발을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서고 있고 곧 고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박 판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고발뿐만 아니라 저런 어떤 판결을 한 사람이 과연 판사로서 적합하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판사도 탄핵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판사도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 판사에 대한 고발과 박 판사에 대한 탄핵 운동이 시작될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이없게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법원이 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 판사를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법원이 일개 하나의 판사를 갖다가 그렇게 성명문을 내가지고 입장문을 내가지고 비호를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 박 판사를 비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로 박 판사를 비호하는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법원의 입장문입니다. 법원이 정진석 실형 판결에 과도한 정치적 비난을 우려한다. 이 법원의 지금 입장문인데요. 아니 법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판사라 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냄새가 나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비판받을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비난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나 이상한 판결이어서 지금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럼 국민은 바보입니까? 그럼 법원은 지금 상황이고 국민은 개돼지여서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이 박 판사의 판결도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박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조선일보라든지 여러 신문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 차라리 AI 판사가 낫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단독죄를 없애고 형사 합의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그거를 겸허히 수용을 해야죠. 오히려 그렇게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뭔가 그런 더 이상의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는 판결을 하지 않도록 내부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야죠. 그런데 오히려 법원에서 말이죠. 이 법원장과 법원 수뇌부겠죠?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비난을 하는데 이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과거에 이 판사가 썼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요.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을 법원이 일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법원은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는 글들은 작성 시기를 고려했을 때 일부 내용만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고 SNS 활동만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하다. 그럼 SNS 활동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뭘 갖고 평가합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의 말과 글과 행동, 그의 전력. 그러면 과거의 일이라서 이거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면
그럼 왜 전과자한테는 더 강하게 벌을 줍니까? 만약에 법원의 이런 식이라면 과거에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썼던 글들을 가지고 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전과는 왜 따집니까? 그 전과를 따지는 이유가 과거에 얘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앞으로도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겠구나. 과거의 말과 글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판결문에도 보지 않습니까? 판결문 안 봤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판결문 안 봤습니까? 판결문에 보통은 중립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아주 철칙이에요. 판결문은요, 그 누구도 뭐 여사 이렇게 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서거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중립적인 단어, 사망, 그 다음에 권양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강실업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서거, 여사 이런 표현을 쓰고 이거는 완전히 노사모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박 판사를 갖다가 정치적 공격을 한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나서서 입장문까지 내면서 두둔을 합니까? 이게 바로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확실한 여러분들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는 지가 대통령 위에 있고 지가 대한민국 가장 높은 데 있고 즉 성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깨부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특권층은 없어요. 판사는 그냥 하나의 직업일 뿐이에요. 검사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경찰도 직업이고 각각 하는 역할과 임무가 다를 뿐이야. 다만 판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판사들은 마치 자기가 그 법대에 앉아 있으니까 높은 곳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나 된 듯 지금 생각하는 거야. 더군다나 여기는 단독 판사란 말이에요. 단독 판사는 혼자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혼자 쥐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라고 하는 말이 있었냐면 과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단독은 서울시장하고도 안 바꾼다. 그 막강한 서울시장하고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혼자서 판사 혼자서 한 사람을 유죄를 때리고 한 사람을 깜빵에 집어넣고 한 사람의 벌금을 물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가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요한 사건이 많잖아요. 여기에 형사 단독은 과거에 서울시장하고도 안 바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하고 권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서울지방법원의 형사 단독 판사는 서울시장하고도 안 바꾼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권력이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권력을 갖다가 정말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신중하게 삼가하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삼가하는 자세로 매일 목욕 재개하고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 그것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시험 하나 붙어가지고 공부 좀 잘했다고 그래갖고 그런 중요한 직책에 갔으면 그러면 수양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삼가하면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을 갖다가 그야말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을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오히려 이 박병곤이를 비호를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법원이 자기들이 성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은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박병곤에 대한 고발이 들어갈 거고 또 탄핵이 들어갈 건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계속해서 만약에 박병곤이를 비호한다면 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사법개혁을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제 사법개혁을 제가 외치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상당히 이제 충분히 아실 겁니다.
노사모다. 노사모와 다를 바 없다. 그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데 지금 법조인들이 모두가 이해를 못하겠다는데 다 그렇다고 하는데 왜 자기만 아니라고 그럽니까? 왜 중앙지방법원은 무슨 달나라 사람입니까? 판사들도 말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법원장을 하고 나온 서초동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판사라고 하는 직업에 사멸을 가져오는 엿가락 판결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장을 하고 나온 변호사가 법원장까지 했으니까 뭐 4년 다 겪은 이 박병곤이는 얘는 병아리고 그런 판사도 뭐라고 말을 했느냐. 판사라는 직업에 멸종을 가져오는 엿가락 판결이다. 판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되면 없어질 것이다. 즉 AI로 대체될 것이다. 저는 AI로 대체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AI를 좀 더 조금만 발전시키면 말이죠. 1심을 일단은 저는 단독 판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AI한테 맡기고 그걸 2심을 당연히 가도록 그거는 이제 항소하면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도록 해도 돼요. 그렇게 가지고서 뭐 사람한테 맡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초적으로는 AI한테 맡기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2차로 사람이 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AI하고 사람하고 일치하면 그 판결은 믿을만한 거고 AI하고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그거는 그 상급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차라리 AI가 홀랐습니다.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법조인 시각으로 볼 때도 저런 판사가 하는 것보다는 AI가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제가 왜 그렇게 사법개혁을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개혁이다. 사법개혁을 하지 않고는 절대 다른 개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윤통한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참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이런저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연금개혁도 중요하고 노조개혁도 중요하고 교육개혁 다 중요하지만 그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개혁이 바로 사법개혁이다. 지금 봐라. 저런 식으로 판결을 해가지고서는 사회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사법개혁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로스쿨도 없애야 됩니다. 저 로스쿨 없애야 되고요. 저 로스쿨 때문에 사실은 그냥 시험 봐가지고 그것도 법과목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로스쿨을 들어갈 때는 법과목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과목으로 시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 거기에 또 무슨 과거 무슨 자기의 학점 또 자기가 무슨 행동했다 그런 게 들어가는 거야. 마치 대학교 갈 때 수시로 학생들을 뽑듯이 이 로스쿨 들어가는데 과거에 뭐 봉사활동한 거 과거에 무슨 뭐 논문 쓴 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로스쿨을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아들 조원이가 바로 그런 어떤 인턴 증명서 같은 거 그래서 그거 위조한 거 아닙니까? 그 인턴 증명서 위조 왜 했습니까? 로스쿨 들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 인턴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로스쿨 들어갈 때부터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로스쿨을 없애자 그러는 거야. 무슨 로스쿨 다닌 애들하고 저하고 무슨 로스쿨 출신하고 저하고 무슨 그게 아니고 로스쿨 들어갈 때 이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의전은 들어갈 때도 조민이가 여러 가지 경력을 갖다가 부풀리고 위조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과정이 썩었다는 거야. 때문에 로스쿨을 갖다가 없애야 되는 겁니다. 로스쿨을 없애야 되는 거야. 경찰대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실력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법고시처럼 그런 다음에 사법고시는 뭐예요? 그 법과목 가지고 그것도 7과목이나 되는 과목을 가지고 1차, 2차, 3차를 쳐가지고 연수원에 들어가고 다시 연수원에서 2년을 더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거야. 옛날 사법고시는 왜 알아주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법고시를 공부하느라 보내는 시간만 해도 그 7법을 갖다 1차, 2차, 3차 공부해가지고서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엄청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수원에 들어가서 2년을 더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배치가 된단 말이야. 근데 로스쿨은 뭡니까 지금? 로스쿨은 그냥 법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과목 가지고 로스쿨을 들어간 다음에
로스쿨 3년 그냥 공부하면 그때 그냥 판검사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변호사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실력 없는 것들이 그야말로 또 제대로 공부도 안 한 것들이 이 로스쿨을 가가지고서는 판검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뭐 사회가 어떠니 저떠니 떠들어대는 그런 얼치기 판사, 얼치기 검사가, 얼치기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수원 영도고를 나왔다는데 출생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로스쿨 출신 판사들이 노덕을 봤기 때문에 저 노무현을 갖다가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들어요. 로스쿨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이죠. 그러니까 노무현이 로스쿨을 만드는 바람에 나는 사법고시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로스쿨 붙었다. 아, 나는 노무현이 고맙다. 노무현한테 고맙다니까 노무현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혼내주겠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잼버리 얘기입니다. 이 잼버리 말이죠. 이 잼버리가 아니라 돈벌이가 되어버렸죠. 잼버리 뒤에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잼버리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해창 갯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해창 갯벌을 개발하려고 잼버리를 핑계로 댄 겁니다. 이 잼버리 유치가 2012년경부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 새만금 이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는 이미 이 갯벌을 다 메꿨어요. 여러분 새만금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게 이 노다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은 다 메꿨어 이미.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 먹었어요. 그런데 해창갯벌 요 부분이 마지막 남은 부분이야. 근데 요것도 좀 해먹고 싶어. 이걸 해먹어야 되겠는데 환경영향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이 갯벌을 극구 반대를 하는 거야. 환경단체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그리고 전라도민들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갯벌이 있는 게 낫죠. 그 갯벌 메꿔갖고 거기다가 공장 만든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이라든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또 국민 여론도 이 마지막 남은 갯벌, 해창갯벌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 이런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러자 요거를 갖다가 여론을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 요거를 개발을 해서 내가 요리를 해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자들이, 이 토건업자라든지 이 토건업자와 결탁한 이 공문업자들, 다시 말하면 백현동 개발해가지고 대장동 개발해갖고 이재명도 먹고 정진상도 먹고 김만배도 먹고 업자도 먹고 나무기도 먹고 했듯이 요 새만금 해창 갯벌을 개발해가지고서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를 하니까 그렇다면 핑계를 대자. 여기다가 잼버리를 유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잼버리 얘기가 나올 때는 거기가 그냥 갯벌이었어, 갯벌. 일본도 사실은 이 간척지에다가 잼버리 대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 잼버리 대회가 열린 곳은 이 갯벌을 메운 지 50년이 된 곳이야. 갯벌을 메운 지 이미 50년이 지난 곳에 거기다가 잼버리를 유치했던 거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잼버리를 유치할 때 거기가 뻘밭이었어. 그러니까 흙을 메꾼 것도 아니고 그냥 뻘밭이었다고요. 뻘밭에다가 잼버리를 유치한 거예요. 자, 뻘밭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메꿔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뻘밭을 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메꿔달라면 안 메꿔주니까 잼버리를 거기다 유치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이 이 잼버리 하고 나서 뭐 할 건가? 그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잼버리는 14일 동안, 1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잼버리를 무슨 10년 동안 합니까? 잼버리를 1년 동안 합니까? 잼버리 10미칠 하는 거야. 그럼 10미칠 하고 나서 뭐 할 거야? 그게 목적인 거라는 거야. 잼버리 끝난 이 부지를 뭐 할 거냐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부터 저 부지를 갖다가요, 완전히 그냥 묶어버리십시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리십시오. 오히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일단 저 해창갯벌을 메꾼 저 부지를, 이번 잼버리 부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으십시오. 개발을 못하게 묶어버려야 됩니다. 원래는 그거를 메꿔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농토로 쓰겠다. 간척지를 이제 메꾸면 농토, 밭도 만들고 거기다가 관계시설하면 당연히 논도 만들고 농토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토로 쓰겠다 그러면서 농지 기금을 갖다 썼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농지 관리 기금을 1,845억 원을 갖다 썼습니다. 농지 관리 기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농지를 관리하고 농지를 보전하고 이런 데 쓰는 기금을 농지 관리 기금이라 그래요. 농지를 만드는 데 보조해 주고 농지를 보존하는 데 또 보조해 주는 농지 관리 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1,845억 원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로 쓰겠다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는 이거를 뭘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메꿀 때는 농지로 쓴다고 하고서 농지 관리 기금을 갖다 쓰고 나서 매립이 되니까 이거를 농지로 안 쓰고 여기다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뭐 다 산업단지 만들면 그 일부는 당연히 주택을 짓죠. 다 산업단지 만듭니까? 일부는 공장 짓고 일부는 기숙사 만들고 일부는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짓고 뻔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1,845억 원을 갖다 쓰면서 농지로 쓰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거짓말인 거죠. 이거 전부 다 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농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로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창갯벌을 메꾸면서 여기를 잼버리 단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농지 관리 기금도 대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줬는지 아십니까? 새만금 공항을 짓겠다. 이제 새만금 공항이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예타를 면제해 줬어요. 원래 예타라는 거 아죠? 예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거기 기반 시설 같은 걸 다 해주고 그래야만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공항이. 그런데 이걸 면제해 줘 버려. 예타 잘 면제 안 해줍니다. 예타를 면제해 줘가지고 공항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공항 예산으로 8천억 원을 따갔습니다. 공항 예산으로 8천억 원을 따갔는데 아직도 첫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 전에 공항을 완성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공항을 완성하기는커녕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잼버리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항만을 만들어야 된다. 항만 예산을 따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항만으로부터 잼버리 야영장에 이르는 철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철도 예산을 따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이 잼버리 대회와 이 잼버리 야영장과 전주 간 내륙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고속도로 예산을 따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낸 예산이 11조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낸 예산이 11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잼버리 대회를 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또 야영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거기다가 물도 끌어와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된다면서 가져간 돈이 1,17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 129억 정도만 야영지에 쓰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운영자금으로 썼는데 그게 크루즈 여행 가고 그게 이탈리아 여행 가고 그게 손흥민 축구 경기 가가지고서 관람하고 그런 돈으로 쓴 겁니다.
이것이 잼버리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잼버리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잼버리 11조 원에 대해서 전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다만 공사들, 아직 첫 삽도 못 든 공사들은 다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갖다가 더 이상 주지 말아야 됩니다. 새만금 공항, 새만금 철도, 새만금 항만, 새만금 고속도로, 왜 이 11조 원이나 되는 돈을 거기다 퍼붓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퍼부으면 누가 득을 봅니까? 민간업자, 건설업자, 토건업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공무원들, 그 다음에 거기 브로커들,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죠. 11조 원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돈이 누구 in my pocket, 누구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번 잼버리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엉터리가 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잼버리 데이를 할 줄 알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음식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공급을 하는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잼버리 10미칠 하는데 무려 4만 3천 명이 먹고 이 4만 3천 명이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물자들 또 음식들 그다음에 식료품들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이 맺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파행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다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이 주민들은 이거 열어가지고서 전라북도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야말로 또 여기 여러 가지 또 계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꿈에 부풀었었는데 이 잼버리 대회가 망하는 바람에 전라북도 진짜 선량한 주민, 선량한 국민은 망연자실입니다. 이거 보고서 여러 가지 준비했다가 이거 보고서 여러 가지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누가 보상할 겁니까? 물론 국민들의 어떤 그 쪽팔림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쪽팔림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문재인 정부의 부실과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이 SOC 이게 다 결정된 겁니다. 11조 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이냐? 국민의 몫이다. 잼버리 대회는 실패했다. 마치 문재인이는 남의 얘기하듯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버리 문재인이가 이제는 어리버리한 척하면서 뭐 자기는 잊혀지고 싶다 그러더니 관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리버리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수를 꽂아넣는 칼제비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또 이제 이 잼버리 가지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거다. 잼버리의 실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다.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어리버리 문재인이가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잼버리에 숨겨진 엄청난 음모와 비밀입니다. 잼버리 핑계로 11조 원을 빼먹고 말이죠. 이 들어가는 돈이 말이죠. 신항만에 3조 2천억 원, 새만금 인입철도에 1조 3천억 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에 1조 1,200원, 200억.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새만금 공항에 8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11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는 그 갯벌 하나 남은 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근데 핑계만 대고 잼버리는 완전히 망치고 망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오히려 문재인이는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잼버리인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지금 뭐 이 잼버리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법원의 엉터리 판결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날 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날 출국을 해서 1박 4일간 미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요.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는 동행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건국절 기념 행사 말이죠. 75주년 건국절 기념 행사를 우리가 엽니다. 그리고 이 건국절 기념 행사는 오전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는 오후에 있는 것이니까 건국절 기념 행사와 광화문 행사는 서로 겹치지 않고요. 오히려 건국절 행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광화문으로 이동하셔서 같이 또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영부인의 명예를 자꾸 실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또 뭐 공인이니까 비판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강진구, 박대용, 안혜욱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심해요. 뭐 주울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뭐 주울리가 누구랑 뭐 성행위를 하는 것을 봤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진구, 박대용, 안혜욱을 고발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고발해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당 차원에서 이렇게 당 차원의 인적 물적 어떤 인프라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정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라든지 영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무현 명예훼손에 따라 가지고 정진석 지금 의원한테 실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아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 명예도 제가 처음에 나섰던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나서서 진해원이 고발하고 장경태 고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나섰고 국민의힘도 나섰고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가지고 치고 나갔고 또 지금 오상정 단장 같은 경우도 국민 고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고발이 됐든 그것이 또 뭐가 됐든 간에 가만히로 알지 않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특히 그런데 개인보다는 이렇게 시민단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내지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힘 있는 사람들 또 공적인 사람들 공적인 단체 뭐 이런 데서 나서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언론의 부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됐다 생각을 하고요. 자, 처음에 말이죠. 한 8분 정도를 까먹었어요. 8분 정도를 까먹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여러분들께 또 방송 사고 아닙니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 유튜브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공영방송처럼 또 지상파 방송처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뭐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인적 물적 인프라 때문에 조금씩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은 말이죠. 또 이제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짧게 해라. 그다음에 뭐 또 뭐 좀 설명이 뭐 좀 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또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은 단순하게 뉴스만 전하는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유명한 뭐 진성호 방송이라든지 그렇게 그냥 뉴스를 읽어주는 방송 그런 방송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법조인이고 또는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사법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뭐 그냥 읽어주는 그런 짤막한 방송 또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전체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냥 뉴스만 읽어주고 끝나면 5분이면 끝날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논평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송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뉴스는 뉴스대로 여러분 접하시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는 그야말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새만금, 이 해창 갯벌 메꿔가지고 그야말로 돈 해먹으려고 눈이
이렇게 지금 이런 자들이 지금 있다. 원래는 농지로 만들어 놓고 나서는 지금 여기다 공장 짓고 여기다가 상가 지어 가지고 돈 벌겠다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를 제한을 해버려라. 일단은 그러니까 한시적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라. 저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을,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송이 우리 방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셔야 되는 거죠. 자, 고맙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신한은행으로 또 도와주신 분들, 이은정님께서 열렬 응원한다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윤경수님께서 10,000원 보내주셨고요. 강선혜님께서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이은정님, 윤경수님, 강선혜님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내일 방송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뭐 광복절이고, 그러니까 건국절이고, 우리는 건국절로 부르기로 했죠. 건국절이고 또 제가 10시 반부터 또 행사를 하지만 우리 아침 방송은 그대로 한다. 아침 방송은 우리 8시에 그대로 진행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이제 8시에 만나는 거고 일요일도 아침 8시에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방송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제가 또 필요하면 특별 생방송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특별 생방송이 이렇게 많아? 그럴 바에는 정규 방송을 편성해. 또 이렇게 말하는데 정규 방송을 저녁에 편성할 때까지는 특별 생방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가 되고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더 좀 나고 그러면 제가 특별 생방송이 아니고 저녁에 정규 방송을 아예 편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감사합니다.